자, 오늘부터 배울 건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 파트고요. 페이지는 뭐 알아서들 피셨겠죠? 다 맞게. 어디냐면요. 5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이랑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저번 주까지는 저번 주가 아니지. 잘 쉬었죠, 다들? 잘 쉬었죠. 저번 단원까지는 암기 위주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계산 위주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계산에 유의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우리 오늘 뭐 배울 거냐? 똑같이 기권은 기권인데 우리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얘기를 볼 거예요.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오도록 합시다. 내 판서 그대로 베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증기는 물인데요. 왜 갑자기 기권 얘기하다가 물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물이 액체 상태면은 그때부터 수권에 들어가요. 하지만 물이 기체 상태라면은 물은 어디 포함되는 거야? 기권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얘기하는 단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상태가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뭐다? 바로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포화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거야. 너희들 뷔페 가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배가 차. 그럼 뭐라 그래? 나 오늘 포식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때 같은 포자예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냥 단어상으로도 뭔가 되게 꽉 차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잖아. 그치?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다. 최대로 포함하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포함시키는 애는 공기고 일정 공기에 어느 정도의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즉 포화 상태라는 건요 100% 차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증발하는 증발량과 다시 대기로부터 액체로 들어오는 응결량이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발량과 응결량이 똑같다. 괜찮니?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자면요. 증발이라는 건 뭐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지. 응결이라는 건 뭐냐면 기체 분자가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기체들은. 그치?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물웅덩이에 그냥 기체 분자가 펑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그냥 응결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물에서 대기로 나가는 양과 대기에서 물로 들어온 양이 똑같은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그냥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응.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상태가 더 있는데 불포화 상태가 있고요. 과포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보면 문맥상 얘들아 포화가 가운데 있고요. 그래, 천천히 해봅시다. 그 적는 거는요, 적는 것도 중요한데요. 설명 드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적으시면 얼마든지 드려요. 잘 들어. 문맥상 지금 포화 상태 배우고 불포화, 과포화 얘기가 나왔잖아. 포화가 가운데 있는 거야. 100%. 그럼 불포화는 뭐겠어? 그거보다 좀 덜 뭔가 좀 레스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의미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즉 어떤 상태야? 100%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수증기가 그 공기 중에는 더 포함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지. 불포화 상태는. 이해되니? 과는 뭐야? 오히려 넘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보다 수증기가 더 많은 상태를 갖다가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우리 불포화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잘 아시면 되는데 우리 증발량과 응결량으로 포화 상태를 정의했으니까 밑에 불포화 상태도 증발량이랑 응결량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봐봐. 증발량이 있고요. 응결량이 있을 때 어떤 값이 더 커야지 불포화 상태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답은 내가 적어줄 거야. 한번 생각해볼래? 증발량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뭐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올라가는 상태를 증발량이라고 하고요. 상태라는 기보다는 그 과정을. 응결은 뭐야? 다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과정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포화 상태는요. 증발량이랑 응결량이랑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은 상태겠어? 신발. 맞습니다. 증발량이 더 많은 상태겠죠. 오케이? 물에서 기체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얘가 어떤 상태인 거야? 불포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있니?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는 반대로 증발량이랑 응결량을 비교했을 때 응결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포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계속해서 응결이 되고 있는 거지. 괜찮니?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자, 위에는 어떤 포화 상태다 뭐다 그냥 이런 정의 때문에 중요했던 거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좀 많이 중요한데요. 여기 별표를 한 두 개만 좀 쳐주시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정의는 뭐냐면은 정의 그냥 외우면 돼. 사실 적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포화 공기 공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1kg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다시 공기 1kg 안에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냐를 그람 단위로 나타낸 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람 퍼 킬로그램이에요. 뭔가 좀 어색하긴 해. 왜냐하면 자도 그람이고 분 모두 그람이니까. 하지만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얘가 뭐의 단위?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괜찮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포화 공기 뭐라고? 아니 포화 공기. 포화 수증기량 뭐라고? 포화 공기. 포화 공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기 몇 킬로? 1kg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몇으로? 그람으로 나타낸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포화 수증기량은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뭐 비례한다 뭐 이런 말로 스스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정확히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봐봐, 잘 들어봐. 얘들아, 왜 그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사실 그게 과학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배우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리를 알면은 너희들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거기는 해. 그치만 원리를 니네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괜찮니? 이거는 뭐 모르면 다음 주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기온이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나오죠? 기체들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져.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럼 기체의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진다는 뜻은 결국 기체를 액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액체에서 기온이 증가한다는 뜻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고 결국 그 말은 뭐야? 증발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은 다 떠나서 기체가 있어요. 어쨌든 얘네는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근데 기온이 올라가. 그럼 얘네들 더 지멋대로 움직이겠지. 더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가뜩이나 분자랑 분자 사이 거리가 원래도 멀었는데 기체는 충분히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거보다 분자가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또 공간이 그만큼 확보가 되겠지? 거기 사이로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이런 식의 원리가 그냥 숨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어쨌든 너희들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여름에 습한 거예요. 여름에 어때? 기온이 높잖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 포화 수증기량의 의미가 뭔데? 결국 공기 안에 맞아, 습한 거야.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결국 포화 수증기 양이잖아. 뭐 1kg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 포화 수증기 양이 올라간다.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한다? 아, 더 습하겠구나.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더 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더 건조한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막 글씨가 많이 써져 있고 막 어렵잖아. 근데 그냥 내가 그려주는 것만 같이 보면서 갑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릴 건데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앞으로 수학이든 과학이든 마찬가지야. 니들 그래프 나오면은 X축이랑 Y축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하고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래프 나오면 항상 뭐부터 확인해라? X축, Y축부터 확인을 무조건 하세요. 나한테 과학을 배울 거면 알겠지? 자, Y축에 뭘 적을 거냐면 현재 수증기량 적을 거고요. X축에는 기온 적을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현재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지. 그치? 이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 괜찮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의 형태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그려지고 지금 이 점 위에 내가 임의의 점, 이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을 딱 찍었어.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포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다시 한번 포화 그래프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뭐라고 항상? 포화 상태다라고 100% 다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괜찮니? 그럼 내가 임의의 얘를 A라고 치고요. 얘를 뭐 B라고 치고요. 얘를 C라고 칠게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A는 지금 무슨 상태? 포화 상태죠. C는 지금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죠. 그렇다면 B는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맞아요. 불포화 상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봐봐. 만약에 포화 수증기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 라인을 경계로 이 라인에 있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다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라고 했었고 이 라인 기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영역에 속한 애들은 싹 다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용해도 그래프 곡선 기억나니? 그 개짜증났던 계산 문제? 어쨌든 기억은 있잖아. 그 짜증났던 계산 문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파트나 계산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배웠던 거. 그러니까 여기가 뭐 과포화 상태인데 근데 사실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요. 여기 있는 영역이 중요했었니? 딱히 안 중요했었지.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과포화 상태를 정의만 했었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지를 딱히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됐으니까? 석출이 됐으니까. 그치?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과포화 상태라는 걸 그냥 뭐 의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여기가 과포화 상태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이 라인 상에 있으면 포화 상태고 이 라인보다 아래쪽 구역은 어떤 상태다? 불포화 상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미 아무 숫자만 적어볼게요. 여기가 10이고 20이라고 칩시다. 스케일이 좀 안 맞긴 해요. 근데 그냥 대충 봅시다. 여기가 20이고 5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내가 하는 질문에 집중해 얘들아. 잠깐 시계 멈추고 봐봐. B가 지금 불포화 상태지. 그럼 내가 포화 상태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A로 가는 방법과 C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치? 얘가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되려면 위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면 될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이 방법을 1번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 1번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얘들아? 냉각시키는. 맞아요. 근데 하린이가 왜 냉각시킨 거라고 했을까? 내가 X축, Y축 잘 보라고 했지? 지금 얘는 뭐야? 왼쪽으로 움직인 거잖아.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다들. 그치?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왼쪽, 오른쪽을 규정짓는 부분은 뭐야? 바로 기온이라는 거야. 맞지? 위아래는 현재 수증기량이 결정하지만 왼쪽은 좀 기온이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어떻게 시키는 거야? 냉각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1번 과정은 냉각시키는 과정인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20도에서 10도로 냉각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이게 뭐 당연한 사람은 사실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 왜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 도달해? 수증기. 맞아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B가 왼쪽으로 갔다는 거는 B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보다 지금 어떤 상태야? B가 방이 넓은 상태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학원이 여기가 지금 8인실이잖아? 8인실인데 너희들처럼 3명만 차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내가 이 방을 꽉 채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생 수를 늘리거나 방을 축소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이 1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 거야? 방을 축소시키는 케이스인 거야. 기온을 줄임으로써 포화 수증기량, 즉 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을 줄이는 거지. 8인실을 3인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포화 상태를 만드는 게 1번 방법이고요. 2번 방법, B가 C가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2번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수증기를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물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굳이 정의를 하자면 수증기를 주중기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첨가한 거지. 몇 만큼? 30g을 첨가시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2번 과정은 비유를 하지만 어떤 과정인 거야? 8인실에 3명이 차 있으니까 내가 이 방을 꽉 채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명을 이 방에 채워 넣는 과정이 이 2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니? 오케이. 그럼 봐봐. 오케이. 이 끝이야. 이게 여기 담겨있는 내용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번에는 C를 갖다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이 C를 갖다가 내가 똑같은 상태에서 온도만 20도로 낮췄어. 오케이? 잘 들어. C에 내가 뭐 C에 포함된 수증기량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그냥 온도만 낮췄을 뿐이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지금? 온도만 낮추는 거는 아까 내 비율을 따지자면 방을 줄인 거야. 오케이? 8인실에 8명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지금 C니까 포화 상태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온도를 낮췄어. 방을 축소시켰어. 3인실로 만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명? 나가야죠. 이해되니? 즉 내가 C에서 A만큼의 온도, 그러니까 즉 어떻게 했다는 거야? 냉각을 시키면은 무조건 나가는 애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응결이라고 하고요.
은결이 뭐였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 뭐에서 뭐가 되는 거? 기체에서 다시 액체가 되는 걸 은결이라고 했었잖아. 맞니? 이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용해도에서 석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냐 안 되냐 얘기니까 은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결량을 계산할 수 있다. 언제?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의 은결량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8인실이야. 3인실 돼서 몇 명 나가야 돼? 5명 나가야 되지. 어떻게 계산했니? 원래 있었던 학생에서 뭘 뺐어? 축소됐을 때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를 뺐잖아. 이미 계산 메커니즘은 니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똑같이 C에서 A로 바뀌었을 때 은결량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똑같아. 학생 수 계산하는 거랑. C에 포함된 수증기 양에서 A 상태일 때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몇이겠어? C일 때는 지금 포화 상태니까 50g이 싹 다 차 있을 거고 A로 내렸을 때는 최대 몇 가지밖에 못 있으니까 20가지밖에 못 있으니까 몇 그램? 30g의 수증기가 은결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 내용이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래서 내가 내 설명에 집중을 하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 설명이 여기는 이 줄글로 쫙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공부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렇지? 내 설명 들으면서 필기는 이 정도만 하셔도 그냥 너희들 이거 지금 다 이해한 거야. 괜찮니? 물론 단위를 쓰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고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차차 해결해가면 되는 문제고 지금 이 수업 때는 개념 이해하는데 목표를 줍시다.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밑에 계속 보시게 되면은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도 방금 다 얘기를 했고요. 이 밑에 이제 이슬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슬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은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어제 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왔더니 여기가 너무 아프네요.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거 지워주면 안 돼. 세 번째 수증기의 은결. 잠깐 말하지만 필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내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뭘 얘기해 줄 거냐면요. 문제는 너희들한테 얘가 은결했다. 은결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친절하게 주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주어져? 그냥 노골적인 말들로 그냥 일상적인 말들로 표현을 하면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됐다는 뜻은 이렇게 됐다는 거네? 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수행평가랑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은결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지? 맞아요. 물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잘 들어봐.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쌤 수증기 보이는데요. 연기 나잖아요. 라면 끓이면 막 뽀글뽀글 연기가 올라오잖아. 그걸 수증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있어. 니네들이 그 연기가 나는 라면 끓일 때 물이 보글보글 끓어서 나는 연기는요 수증기가 아니고 물이에요. 그거 액체 상태야. 쉽게 알 수 있어. 어때? 위에 손 대고 있으면 물 보여요. 물론 뜨겁긴 하겠죠. 뜨겁긴 할 텐데 아무튼 라면 물 끓일 때 위에다 손 대고 있으면 물 고여요. 그거 뭐 손으로 하기 무서우면 뚜껑 덮어 놔보세요. 뚜껑에 물이 고이잖아. 그건 물이 아니라 연기는. 기본적으로 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가 기본 전제로 깔려야 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수증기가 물이 된다는 뜻은요. 딱 표현을 해줄게. 뿌얘진단 말이야. 니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뿌얘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으로 딱 반응을 하셔야 돼.
아 이거 수증기가 물됐다. 다른 말로 응결됐구나. 괜찮니? 그런 예시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김. 여기서 내가 씨위드를 얘기를 하겠니 얘들아? 김설이라 할 때 김이겠죠?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뭐 조미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맥락상. 그치? 김설이는 거, 안경에 김설이는 거, 이거 다 응결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슬. 새벽에 산책 같은 거 나가면 식물 이파리 같은 거에 막 이슬 서려 있잖아. 그럴 일 잘 없겠지만 가끔씩 캠핑장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안개. 얘는 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 뭔가 뿌얘지는 놈들이란 특징들이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뿌얘진다? 아, 얘 응결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주로 언제 잘 보이냐면요, 맑은 날에 잘 보입니다. 왜냐면요, 맑은 날에는요 일교차가 되게 크거든요. 일교차가 크면은, 일교차가 크다는 말은 뭐야? 뜨거울 때 확 뜨겁다가 차갈 때 확 추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화수증기항의 변화가 확 일어날 테고, 그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수증기항은 그대로인데 포화수증기항의 변화가 확 일어나니까 방이 확 좁아졌다가 확 넓어졌다가 확 좁아졌다가 하니까 확 안개가 보이고 확 김이 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언제 잘 일어난다? 맑은 날에 잘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이어서 이슬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응결은 언제 되냐면요, 이슬점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응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잖아. 이슬점이 뭔데 갑자기? 그래서 지금부터 이슬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슬점. 별표를 3개를 치세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슬점이 뭘까? 이슬점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응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슬점이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정의예요. 즉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기온,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응결되기 시작하는 응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점, 부분이니까 어떤 스팟을 지정한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스팟이 뭐였다? 바로 온도였다. 그래서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리도록 얘기했는데 이제 한번 대답해 볼래?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응결은 뭐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그쵸. 수증기가 돌. 즉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계속 일부러 반복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괜찮니? 자, 근데 과학이요, 짜증나는 게 뭐냐면 표현이 한 개면 좋은데 표현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등속이다 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속력이 일정하다 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배운 사람들 한정에서는 힘이 빵인 운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 근데 너희들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표현들을 하나 외우는 게 효율적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외우게 시킬 건데 동시에 내가 왜 외워야 되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라는 소리야. 과학은요, 암기가 필수예요. 하지만 암기만 하면 그거는 사회지 과학이 아닙니다. 아, 사회도 이해를 해야 되나? 몰라요. 그쪽은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잘 봐. 이슬점은 뭐라고?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야.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내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따라와봐. 즉 이슬점은 다른 표현으로 포화수증기량이 될 때의 온도다. 동의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있니? 그치? 응결이 뭐야? 애초에 방이 좁아지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나가면 그 순간 응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좁아지다가 야 이제 최대야 하는 상황이 언제야? 포화수증기량에 도달했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고 하니까 이슬점은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다? 포화 수증기양이 될 때의 온도다. 도달했을 때의 온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 습도가 100%가 됐을 때의 온도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말 또 나왔잖아. 상대 습도는요, 좀 쉬었다가 일단 쉬는 시간에 마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건 그냥 일단 써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괜찮니? 이따가 다시 이해를 시킬 거예요, 내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봅시다. 아까처럼 포화 수증기양 곡선 그려볼 거야. 세로축 뭐라고? 현재 수증기양 현수라고 쓸게요. 가로축 기호. 그래서 포화 수증기양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그리시고,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할 건데요. 봐봐. 내가 여기에 A라는 점을 임의로 찍을 거고, 같은 세로 라인에 B라는 점을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소리. B라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거 좀 2층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같은 세로 라인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포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잘 들어. 이거 필기보다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 필기 하지 마. 펜 다 내려놔. 아무튼 장난이고요. 봐봐. A라는 놈의 이슬점을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찾는 방법 알려줄 거야. 어떻게 찾냐면요, 의미가 뭐였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였지.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뭐야? 포화 수증기양이 될 때 온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 온도가 바뀌어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는 현재 수증기양을 건들지 않을 거야. 현재 수증기양 그대로고, 언제 응결되기 시작하냐, 언제 포화 수증기양이 되냐를 파악할 거거든? 그럼 언제 돼? A 먼저 가보자. A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움직이다가 얘랑 만나는 그 시점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온도고 이 값을 읽으면 얘가 이슬점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슬점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거 기준 왼쪽으로 쭉 갔다가 만나는 시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이 기억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의미를 기억하라고. 왜? 포화 수증기양이 될 때 온도잖아. 내가 이 전에 뭐 그려줬어?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 되는지 알려줬잖아. 근데 현재 수증기양 건드릴 거 아니니까 우리는 세로로 움직일 게 아니야. 그럼 가로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될 때 뭘 읽어야 돼? 이슬점은 온도기 때문에 온도를 읽으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대충 한 10이라고 칩시다. 12가 되려고 하네요. 자, 그럼 같은 논리에서 B도 이슬점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쓱 내려가면 되지. 그럼 B는 0이겠네요? 맞지? 그럼 얘를 대충 20도씨라고 칩시다. 그럼 이슬점을 쓸 때 B는 이슬점이 20도씨, C는 이슬점이 몇 도씨? 10도씨겠다. 맞니? 뭐 이슬점이라고도 적어줄게요, 내가. 이슬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봐. 잘 들어. 이게 중요하다. 헷갈리면 안 돼서 중요한 거예요.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잘 들어. 기온은 A, B라고 하대. 원래 기온. 높아요. 그러니까 A, B랑 원래 기온이 어때? 비교하면 똑같죠? 같은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30도라고 치자, 편의를 위해서. 같은 30도잖아, A랑 B. 그 기온 자체는요 A랑 B랑 똑같아요. 맞니? 근데 그 상황에서 A, B가 포함하고 있는 현재 수증기양은 누가 더 커? B. B가 더 크죠? 괜찮니? 그러니까 잘 들어. 이슬점을 봤을 때 누가 더 크지? 결국 B가 더 크잖아요, A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야?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 양에만 의존하지 그때 기온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A랑 B랑 기온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슬점은 서로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뭐가? 이슬점은 온도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온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있는 점 두 번째, 내가 왜 이 칸을 그려놨겠어? 여기다가 이제 쓸 건데 어떤 점? B랑 A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슬점이 높아? B가 더 이슬점이 높죠? 그럼 그건 뭐 때문이야? 현재 수증기량이 누가 더 높아서? 이거. B가 더 높아서.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이슬점이 더 높아진다. 오케이. 계속 같은 얘기를 내가 높아심에 하는데요. 하긴 잘 알겠지만 내가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좀 꼰대야. 약간 좀 꼰대고 잔소리가 많고요. 약간 했던 잔소리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강조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뭔가 많이 했잖아 지금 우리. 머리가 어질어질하잖아.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수증기량이 커질수록 이슬점이 크다를 머릿속으로 이해해야지 이걸 그냥 외우고 받아들이시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 지금 내가 말할 때 못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못 받아들이면 나한테 끝없이 귀찮게 해. 나를 교무실에서 내가 이거 쉬고 있으면 쌤하고 와가지고 질문하고 응? 내가 막 화장실 가려고 쌤 잠깐만요 이것까지만 해주세요 하고 막 나를 귀찮게 해. 귀찮게 하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해를 하고 집에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 알겠죠? 어질어질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했어. 그럼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보자고. 자, 응결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 뭐에서 뭐 되는 거? 기체에서 액체 되는 게 응결이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응결됐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어떻게 파악하면 된다? 뭔가 뿌얘진다.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응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뭐다? 이슬점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정의는 어떻게 돼?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정의이지만 응결이 되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어떤 의미다?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상대 습도가 100%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런 상태로 이제 현재 수증기량과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려봤을 때 만약에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수증기량이 다른 두 지점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의 어때? 이슬점이 서로 달라요. 왜? 이슬점은 기온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디에 의존하는 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래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에 의존하는 애기 때문에 그치? 뭐에 따라서? 수증기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수증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조금 가고 바로 내려갈 거예요. 얘는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이슬점까지 정리를 다 해주신 게 되고요. 자, 넘겨서 바로 문제 풀어보기 전에 날개를 좀 읽어볼게요. 이것도 내가 늘 하는 잔소리긴 하지만 내 수업과 별개로 너희들 집 가서 책 꼼꼼히 읽어보시고 특히 날개 부분 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수업과 별개로 꼭 한번 읽어봐야 돼. 날개는 같이 한번 가보죠. 물이 담긴 것을 밀폐된 곳에 둘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 밀폐된 것? 영향을 밑줄 쳐볼래요? 물론 이거 노트에다 따로 적어놓으셔도 돼요. 노트 빈 공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당구장 표시하고 밀폐된 곳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셔도 좋아요. 이걸 조금 더 추천할게. 뭐 책 왔다 갔다 보기 귀찮으니까. 밀폐된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수증기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그 포화 상태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어떤 방법? 온도를 낮춰 냉각시키거나 수증기를 더 넣으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밀폐된 곳이라는 전제가 나오면은 야 수증기 빼거나 넣어주는 거 안 할 거야 라는 의미야. 이해됐어? 근데 이 밀폐된 곳도 이렇게 안 줄 때가 많아요. 문제에서 그냥 뭐 뚜껑을 덮었다, 방문을 닫았다, 연구실의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그때마다 아 밀폐됐다라는 의미가 생각이 나면은 바로 아 지금 이거 수증기양 변화 안 주고 기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만 파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아무튼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 맨 처음에는 어때? 불포화 상태인 거야. 즉 어떤 상황인 거야?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물 분자가 공기에서 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 물의 양이 점점점 줄다가 얘가 어디에 도달해?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게 돼. 그럼 이제 어떤 상태야? 물에서 밖으로 나가는 양과 밖에서 물로 들어오는 양, 즉 증발량이랑 응결량이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때 물이 한 이 정도 높이였다면 포화 상태에서는 물의 높이가 한 이 정도로 일정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은 물의 높이가 낮아졌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고 같은 양의 물이 있는 비커 중 한쪽만 수준 덮었을 때 물의 높이 변화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니? 물이 계속 증발해서 물의 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물론 그 속도는 되게 느릴 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요 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 가서 식탁에다가 물 떠놓은 다음에 한쪽은 그냥 두고 한쪽은 물 든 다음에 덮어놔봐. 그리고 한 3개월 보면은 다 증발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엄마한테 등짝 심으시면 맞겠죠. 빨리 설거지통에 내라고. 아무튼 물이 계속 증발해.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계속 낮아져. 왜? 증발할 수 있는 그 주변 공기가 이 물 양에 비해서 거의 무한대로 넓은 거야. 그러니까 증발만 계속 되는 거지. 근데 얘를 뚜껑으로 덮는 순간 어때? 증발될 수 있는 그 공간이 한정되어 갔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포화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며칠 후에 물의 높이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가 물론 더 물의 높이가 높겠지만 나도 처음 나의 높이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가겠지. 이해됐어? 얘도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까지 도달하는 데 그 과정이 있었을 때. 괜찮니? 자,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 이거 문제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헤어드라이어 갖다가 따뜻한 물 막 헤어드라이어기로 막 해. 그럼 어때? 온도가 높아지지? 그럼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 증가하니까 맑아져. 반대로 이걸 갑자기 찬물에 담그면 어때? 뿌얘져. 왜? 온도가 낮아져. 포화 수증기량 낮아지니까 방이 좁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수증기로 있지 못하고 방 밖으로 탈출해. 다른 말로 뭐가 돼? 응결이 돼. 응결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뿌얘진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뿌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결이란 얘 아까 내가 얘기했고 실제 수증기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포화 수증기양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양이 증가하죠. 감소하는 게 아니죠. 이건 틀렸고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양이 증가한다? 맞아요. 한번 볼래? 이슬점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양이 많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양은 뭐에 의존하는 거지? 온도에 의존하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얘네들. 이해됐어? 이슬점은 뭐에 의존하는 애? 현재 수증기양에 의존하는 애. 포화 수증기양은 기온에 의존하는 애. 얘네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틀렸죠? 온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양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더 높아지겠죠. 6번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양은 실제 수증기양과 같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별거 없지. 2번 봅시다. 그거 한번 해볼래? 시간 줄 테니까 각자.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잘 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가서 봐야겠다. 쉽죠? 기온은 몇 도? 30도. 실제 수증 기온은 20이라고만 쓰는 것과 살짝 불안하면 단위까지 써주시면 좋은데 이거 단위 뭐라고 써야 돼?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포화 수증 기온은 27.1이겠고요. 이슬점은 25 되겠죠.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따 쉬는 시간에 꼭 질문하세요. 그냥 틀렸다고 표시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3번 A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모두 골라 쓰시오. 실제 수증기한이 가장 적은 공기는 여기서 어디였어? D였죠.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얼마나 가장 밑에 있냐 보면 되잖아. 세로축이 실제 수증기량이니까. 그치? 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A랑 B. 뭘까요? 자, 봐봐. 나 오늘 2개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2개야.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존한다? 기온에 의존한다.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크다. 그거랑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더 높다. 그 2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내가 뭘 강조했는지 그 키워드만 보자고. 봐봐, 지금 뭐 물어봤어? 포화 수증기량 물어봤지? 그럼 온도만 보면 되겠네. 맞니?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니까 온도가 가장 많은 거. 그래프상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B겠죠. 괜찮아? 3번 포화 상태의 공기는 어디? A. 이건 쉽죠. 그냥 포화 수증기량 위에 곡선 체크하시면 되고. 4번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그쵸? 그 라인 기준, 이 라인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싹 다 불포화 상태였고요. 이슬점 가장 낮은 놈은 뭐 보면 돼? 맞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낮은 놈 고르시면 되니까 답은 D겠죠. 자, 4번 넘어갑시다. B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온도를 30도씨에서 몇 도씨로? 25도씨로 낮추거나 수증기 얼마만큼을 더 공급하면 되겠어요? 7.1을 더 공급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5번 B 공기를 15도씨로 냉각시킨대. 이거 각자 계산해봐. 확인할 겁니다. 시간은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계산하셨으면 답은 9.4 나오시면 되고요. 20에서 10.6 빼시면 되죠. 결국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상대속도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쉬셨죠? 약간 머리를 리프레시 하시고. 자, 방금 했던 거 간단히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요한 거 딱 2가지, 크게 2가지였어. 뭐라고 했죠? 포화 수증기량이랑 이슬점. 그치?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존하는가? 기온에 의존하는가?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가 커지고 이슬점은 뭐에 의존한다고 했어? 현재 내가 수증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의존한다고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해 안 됐던 뭐 상대 습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얘들아 뭐 상대 습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냥 습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 아닌 사람 혹시? 아이폰 아니야? 아이폰이었잖아. 였어? 엥?
인지부조가 12원. 엥? 너 갤럭시였다고? 그래요? 몰랐네. 갤럭시. 아니 내 아이폰이었는데. 아 거짓말치지 마. 아 장난이네. 그 갤럭시는 내가 날씨 어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폰 날씨 갤럭시도 마찬가지일 거야. 마찬가지겠지. 날씨 어플 들어가시면 습도가 뜨잖아. 여름에는 습도 같은 것들 확인을 보지 않아 다들? 아니면 집에 습도계 같은 거 없어? 그 엄마가 내일 붙여놓는 그 우리 엄마가 붙여놓는 거네. 알았어. 아무튼 그 습도 얘기를 할 때요 퍼센테이지로 습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습도 계산하는 그 방식이 상대 습도 계산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습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원인지라 너희들은 그냥 뭐 상대 습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상에서도 똑같이 쓴다는 거는 추가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단위는 바로 퍼센테이지로 쓰게 됩니다. 사실 퍼센테이지가 엄밀하게 말하면 단위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근데 얘들아, 퍼센테이지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죠? 비율이잖아. 비율. 전체 대비 얼마나 있냐를 의미하는 게 퍼센테이지잖아. 맞지? 그래서 상대습도 계산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호수라고 쓸게요. 귀찮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나 담을 수 있냐 분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오케이?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거기다 곱하기 100까지 하겠죠. 퍼센테이지니까 100을 한 놈이 바로 뭐다? 상대 습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냥 말 그대로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대비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가 그냥 상대 습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 습도가 100%라고 한 것도 뭐야? 결국에는 현재 포함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응결점, 이슬점 조금만 더 하면 바로 응결이 되는. 이해되니? 그래서 아까 이슬점의 의미가 상대 습도 100%다라는 의미도 이해가 이제 되시죠? 괜찮니? 다들 이해가 돼야 돼. 와닿아야 돼 이 말이. 오케이. 자 근데 다른 말로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실제 수증기량 말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엥? 이건 뭔 소리야 갑자기? 엥? 뭔 소리냐?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봐봐. A라는 놈은 이걸로 예시를 들어볼게. A라는 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몇? 10.6 맞니? 근데 A라는 점의 이슬점이 얼마야? 15지. 어떻게 했어? 쫙 한 다음에 여기서 내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몇이야? 10점이야. 그러니까 어떻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완전히 똑같이 말이야. 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같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속 바꿔서 쓰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계속 가봅시다. 두 번째, 이 상대 습도의 변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습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거 뭐 안 적어도 돼. 그냥 방금 썼던 거 그대로 쓸 거야. 상대 습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다가 곱하기 100 한다고 했지? 그럼 잘 봐.
상대 습도는요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내가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예민하게 들어가면은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상대 습도를 갖다가 온도를 바꾸면은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한 경우 먼저 한번 볼게요. 온도가 바뀌지 않아. 근데 기온이 일정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뭘 고정시키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온도를 고정시키는 그렇지. 결국 포화 수증기량을 그냥 포라고만 쓸게요. 귀찮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난 지금 뭘 고정시키겠다는 거야? 분모를 고정시키겠다는 거야. 맞니? 맞아? 이 상황에서 잘 들어.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소리니까 분모 고정인 상태에서 분자를 늘렸다는 소리니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즉 수증기 양이 늘면은 어떻게 된다? 상대 습도가 커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온도 일정할 때 물 뿌리개로 더 뿌리면 물 뿌리개를 뿌리는 건 물입자를 뿌리는 거구나. 아무튼 수증기 첨가하면 더 습해지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이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비례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요 이 두 번째가 좀 까다로워. 현재 수증기량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현수라고 쓸게요. 귀찮아서. 자 천천히 적으시고 너희들도 귀찮네. 현수라고 적어.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서 나도 학창시절에는 꼬박꼬박 필기 이쁘게 하긴 했어요. 이쁘게 뭔가 노트 만들 기분이 좋잖아. 아무튼 자 잘 들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현재 수증기량 일정하게 만들었다는 건 내가 지금 뭐를 고정시키겠다는 거야? 분자를 고정시키겠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변화시키겠어? 온도를 변화시킬 거 아니야. 일단 먼저 적어주자. 분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난 지금 분모를 만져줄 수 있고 잘 들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분모를 만진다면 결국에는 뭘 만지는 거야 내가? 온도를 만진다는 거지. 온도 높일까 낮출까?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높일까 낮출까? 높여보자. 기온을 내가 이 상황에서 높였어. 그러면요 뭐가 어떻게 변해? 포화 일단 천천히.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포화 수증기량이 더 커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자는 고정인데 분모가 커진다는 소리니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지겠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반비례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정리해보자. 기온이 일정한 상황에서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는 비례관계다. 또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여름 얘기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결국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고 상대 습도가 줄어요. 그래서 겨울에 히터를 틀면 건조해져요. 왜? 지금 어떤 상태야? 겨울에 히터 어떻게 틀어? 히터는 에어컨을 문 닫고 하잖아. 그러니까 방 안에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태야?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인 거야. 이 과정에서 히터를 틀면 방 안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집중해 상대 습도가 줄어들어요. 습도가 줄어든다? 무슨 말이야? 더 건조해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방 안에서 문 닫고 히터 틀면 건조해져요. 그래서 인공눈물 달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겨울에.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자, 저기 마지막 중요한 거 세 번째. 세 번째가 어디 있지? 여기 적어야겠다. 여기다 적지. 세 번째. 이거랑 이어지는 건데 여기 3 적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여기다 적은 거예요. 맑은 날. 자, 맑은 날이 중요합니다. 맑은 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맑은 날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낮아져요.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고요.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 내려간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맑은 날에는요.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이슬점이 일정해요.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뜨라고. 어떻게 떠야 되냐면 잘 들어. 난 너희들한테 공부를 하는 법 알려줄 거야. 언젠가는 내 선을 떠날 거 아니야. 고등학교가 되고 뭐 고2가 되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난 지금 봐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 이슬점 오늘 처음 배우니? 아 오늘 처음 배우긴 하지. 그러니까 뭐 처음 들어봐 지금? 아니잖아. 방금 이슬점 했었잖아. 기억나는 키워드를 다 꺼내.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일까? 이슬점은 뭐에 의존하는 값이었지? 실제 수증기량에 의존하는 값이었지. 실제는 현재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수증기량에 의존하는 값이었잖아. 그치?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그러면?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밀폐된 공간이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맑은 날에는 수증기량이 거의 안 변해요? 그럼 반대로 흐린 날에는 수증기량이 잘 변해요? 가 다음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내 앞에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학교생 앞에 가서 해. 그럼 학교생이 미칠 거야. 와 얘는 말이 안 돼. 와이 정도까지 해? 와 너 이런 거 너 좋다. 너 상점 상점 이런 거 안 주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필들을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아 선생님 저는 과학에 흥미가 있고요. 과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계속 하세요. 아무튼 흐린 날은 얘들아 보통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요 수증기량이 완전 제각각이야. 오케이? 맑은 날은 그에 비해서 비도 안 내려. 그냥 날씨 맑아 화창해.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변화가 거의 없는 거야. 비 오는 날 엄청 습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맑은 날에는 수증기량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슬점이 일정하다. 즉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증기량이 어떻다? 일정하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니들이 아는 거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 아는 게 끝날 때까지. 오케이? 비 오는 날에 수증기량이 많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보통 맑은 날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좀 떠있나?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맑은 날. 맑은 날 그래프.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봐봐. 잘 들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해. 그 다음에 갑자기 너네한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주고 그리고 이거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봐봐. 이런 그래프를 줘. 근데 이 그래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봐. 들어봐. 봐봐. 네.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가로축 시간이고요. 세로축 기온이라고 쳤을 때 문제는 어떻게 나가냐면 너희들한테 야 빨간색 뭐야? 파란색 뭐야? 초록색 뭐야? 물어본다고. 뭔지 알아야 돼. 왜요? 바보야 그거는. 봐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나는 거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맑은 날이야. 그럼 일정한 놈은 뭐야? 그치? 이슬점이 일정하지. 즉 수증기량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초록색 놈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린이가 방금 말한 대로 이슬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수증기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때그때 문제마다 달라. 적응상 적어줘. 이슬점 또는 수증기량이라. 당연하지. 일정하니까. 그럼 봐봐. 잘 들어. 설명부터 들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지금 그려진 양상이 어때? 서로? 뭔가 반대되는 양상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둘 중 한 놈이 기온이고 한 놈이 상대 습도거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
기온이 커지면 상대속도 작아지고 기온이 작으면 상대속도 커지거든.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속도보다 일단 기온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이때쯤에 뭐가 제일 높아? 요 놈이 제일 높아. 뭐 기온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거 볼 필요 없고. 근데 이거 언제야? 12시랑 16시 사, 아니 12시랑 18시 사이잖아. 그럼 이거 언제야? 제일 더울 때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때 높은 게 뭐겠다? 기온이에요. 이때 가장 낮은 이점이 뭐겠다? 이슬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기온이고요.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이슬점이네. 미쳤나봐. 상대속도가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파트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아까부터 계속했던 말인데, 만약에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따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온이랑 이슬점이 같다면 결론 어떻게 나오겠어? 뭐가 어떻다? 지금까지 한 것도 총 집합해서 여기 스펀지 채워놔봐. 한 명씩 도전하게 해볼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할까? 생각해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기온이랑 이슬점이 같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 상대 속도가 100%. 맞습니다. 정확히.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떠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얼마나 더 빨리 떠오르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 너희들이 이걸 생각을 해서 스스로 적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알겠니? 기온이랑 이슬점이 같다는 뜻은요, 결국엔 의미하는 바가 뭐다? 상대 속도가 100%라는 얘기고요. 처음 듣는 것 같이 적지 마. 나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어. 맞지? 응?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던 상대습도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 보시면 막 비 오는 날 상대습도도 막 적혀져 있고, 냉방을 할 때, 난방을 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할 때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와 있고, 상대습도 변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발 책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6번 넘어가 보자. 기온이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가 상대습도 얼마나 계산해봐. 40초 줄게. 그리고 얘들아, 수업이 살짝 빡세다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수업이 지금 심화 수업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할인이는 수업 두 번째 듣는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도 맞아요. 절대적으로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좀 와, 이거 씨 내가 할 수 있나? 우와 개빡센데 생각이 들면은 나한테 지금 그 도움을 계속 요청을 하셔야 돼. 그래서 너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6번의 답 잘 구하셨으면 50% 나오면 잘 구한 거고요. 모르겠으면 이따가 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7번 상대속도 어떻게 구해? 20분에 14.7 하면 되겠지? 맞지? ABC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기는 기억 수질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뭐죠? B죠. 사실상 이거는 지금 포화 상태냐 아니냐, 다른 말로 상대속도가 100%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방금 답을 다 말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니은 니것도 둘 다 B겠죠. 아 방금 몰랐네. 3번 ABC 공기의 상대속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비교하시오. 이거 한번 해볼래? 시간 줄 테니까. 다 푼 사람은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요즘 또 갑자기 감기가 유행이래. 조심해야 돼. 차라리 지금 걸리면 낫지. 애매하게 3주 후에 걸린다 생각해봐. 오 끔찍하지. 그때 이게 진짜 시험 기가 막혀진다.
자, 3번 보시면은 상대수는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겠죠. 왜? 기본적으로 B는 포화 수증기 그래프 곡선 위에 있으니까 상대수도 100%. 그럼 이제 A랑 C 비교하면 되는데 이 문제 너무 친절해. 왜? A랑 C랑 온도를 똑같이 줬잖아. 그 말은 뭐야?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 분모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분자가 더 큰 A가 상대수도가 더 크겠죠. 그렇죠? 자, 4번 상대수도 구하면은 25%? 계산 다시 해보면 잠깐만 이거는요 완벽하게 계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과정만 맞으면 맞다고 칠게요. 20분에 5.4 하면 되죠? 곱하기 100. 약 27% 나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뭐 값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20분에 5.4 곱하기 100을 왜 하는지만 이해되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얘가 27%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8번 수증기량은 기본적으로 어떻지? 나왔다. 이름식이 나왔다. 밀폐된 방. 그러니까 뭐야? 수증기량 일정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못 구하래. 습도 구하래? 그러니까 분자 일정하게 만든 거네요. 맞니? 수증기량은 일정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ABC.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돼. 뭔지를 봐야 돼. 사실상 뭔지 보는 것도 뭐만 보면 돼? 얘가 이슬점인지 현재 수증기 아닌지만 보면 돼. 그럼 끝났잖아. 일정한 거 이슬점. 12시랑 18시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게 기온.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양상을 띠는 게 상대 습도. 맑은 날 기온은 4시부터 5시경이 가장 낮고 오후 2시경, 오후 2, 3시경이 가장 높다. 맞아 틀려요? 맞죠? 그리고 2번.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맑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분자 고정이니 당연히 그냥 반비례해서 낮아지겠죠. 한번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은 공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이고요. 바로 넘어가서 그림과 강수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계산 문제는 이제 끝이고요. 구름과 강수 파트 쉬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구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배운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 얘기를 해볼 겁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배운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은 이 구름 생성 과정은 안 외워도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봐봐. 이거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필기할 시간 이따 줄 테니까 일단 이번엔 이거부터 봐. 기본적으로 구름이 생성되려면 이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그 다음 조건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따다닥 다 돼요. 구름이 되려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겁나 간단해. 심지어 공기의 상승이에요. 공기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 과정 그냥 쫘르르 알아서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예시를 고르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뭐만 확인하면 돼? 공기가 올라가는구나만 확인하면 얘 구름 무조건 생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알겠지? 자, 잘 들어봐.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들어. 봐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들 영상 봤잖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어떻게 돼? 줄죠. 공기의 양이 줄면 그 공기가 누르는 힘인 대기압도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표 근처에 이만한 사이즈의 공기가 있었다라고 쳤을 때 얘가 만약에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부풀 수밖에 없어. 왜? 얘를 이 사이즈로 만들게 하는 그 대기압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얘는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이해돼? 다들? 납득되지? 그 과정을 우리는 두 번째 뭐가 파생하면서
기본적으로 대기압, 그 기압이 하강하면서 대기압이든 기압이든 그냥 같이 써주시면 되는 말입니다. 기압이 하강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 부피가 커진다. 다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팽창한다라고 하는데 이 팽창 과정을 무슨 팽창 과정이라고 하냐면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해요. 잘 들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이것만 오늘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 진짜 이것만 이해하면 돼. 봐봐. 단열. 다들 한자 좀 치니? 끓일 탄. 열 할 때 그 열이에요. 열을 끊는다는 소리야. 즉, 열 출입 없이 팽창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오케이?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거 무슨 법칙이에요? 샤넬 법칙이에요. 뭐 압력이 높을수록 부피가 줄어요. 그건 보일 법칙이에요. 이런 걸 배웠어. 알게 뭐야. 하지만 봐봐. 샤넬 법칙.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열을 받은 거야. 기온이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함으로써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기온이 상승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아니야. 압력이 주니까 자동으로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뭔가 열의 전달 과정이 있어 없어? 없어. 즉 단열이라는 건요 외부의 열을 차단했다는 소리거든? 근데 얘가 부피가 커지려면은 잘 들어 얘들아. 여기서 진짜 잘 들어야 돼. 봐봐. 이랬던 애가 이렇게 커지려면은 여기 있는 공기 입자를 얘가 밀어내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왜냐면 얘가 사이즈가 요만했을 때 어쨌든 여기를 채우고 있는 이런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밀어내고 이 힘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이만한 사이즈가 될 거 아니니. 이해되니? 괜찮아? 그러니까 봐봐. 얘는 에너지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근데 얘를 밀쳐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얘를 밀쳐내면서 커지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지 스스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소모하는 거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니까 얘 온도는 어떻게 돼? 점점점? 아니죠. 얘가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잖아. 그 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 기온의 하강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봐봐. 정리. 이것만 이해하면은 오늘 진짜 어려운 거 다 끝나요. 필기 5분 만에 끝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잘 봐. 잘 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단열이기 때문에 외부의 열을 차단한 거야. 즉 외부의 도움을 받는 상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얘가 부피가 팽창을 하잖아. 외부 압력이 주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사이즈가 이 정도로 커지려면은 여기에 원래 있던 놈을 밀어내면서 커져야 돼. 그 밀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난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추가로 안 받았지? 그러니까 난 에너지를 쓰긴 써야 돼. 밖에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겠지? 쓰고 있잖아. 얘는 밀쳐내면서 내가 에너지를 쓰잖아.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줄 거 아니야. 에너지를 준다가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나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쓰는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거든. 괜찮니?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이 있으면 항상 기온이 하강을 한다는 점. 이거는요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이에요. 단열 팽창일 때 그 온도가 감소한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막 그렇게 막 안 된다 막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물어봐서 이해하면 그건 정말 베스트지. 알겠지? 사실 다 이해했잖아. 지금 방금 다 얘기해줬잖아. 1,000원 한다고 어쩌라고. 아무튼 그럼 봐봐. 자 봐. 이 이유는 쉬워요. 기온이 내려가지? 그럼 어떻게 돼? 기온이 점점점 내려가다가 어디에 도달하겠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하나야. 찍어봐. 세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포화 수증 기압, 이슬점, 상대 습도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찍어봐. 온도가 점점 내려가. 어디에 도달하겠어? 이슬점에 도달하겠지. 왜? 그 세 개 중에서 온도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슬점.
기온이 점점 좀 하강하다 어디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건 지겹다. 그냥 말로 하자. 다른 말로 뭐야? 적자. 기온이 이슬점이 됐다는 뜻은요, 상대 습도가 100%가 됐다는 뜻이고, 그치? 이 순간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응결이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응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응결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수증기의 응결. 맞아요. 보여줘요. 그거 물어본 거야. 그 보여지는 게 뭐야? 구름이야. 구름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구름은요 기체가 아니에요.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름이 된다. 끝. 오케이? 자, 이것만 정리하자. 단열 팽창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냐면, 잘 들어.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다 보니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어떤 개념도 있냐면, 찍어봐봐. 단열 팽창 있으면 단열 모두 있겠어. 다들 어휘력이 이렇게 부족해서야 국어 시험 볼 수 있겠어? 팽창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압축이 있을 거냐, 압축이. 그치? 단열 압축 과정도 있어요. 근데 대충 눈치껏 대답을 해봐. 단열 압축 과정은 열을 차단한 상태야, 열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야. 차단한 상태에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줄어든 상태니까 기온은 어떻게 되겠니? 맞아요. 단열 팽창 과정 정확히 반대 과정입니다. 적어도 돼요 이거. 이거 똑같으니까 그냥 열 차단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고 기온이 커지는 상황. 이것도 혹시라도 심화 수업이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자면요. 봐봐. 압축 과정은 팽창 과정이랑 정반대야. 지금 뭐냐면 팽창 과정은 여기 있는 놈한테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 있는 놈한테 일을 하니까 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단열 압축 과정은 여기 있던 놈이 이만큼 커진 나를 밀어내서 지가 여기까지 오고 싶은 거야. 그럼 이만큼을 밀어내야겠지, 얘 입장에서. 아니?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얘로부터 일을 받는 거잖아. 팽창 과정은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일을 받는 거잖아. 일을 받으니까 그게 열 에너지로서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거야. 두 번째,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생성. 바로 열고. 구름 언제 생성된다고? 적어줘. 니들이 알아서. 구름 언제 생성돼? 공기가 상승할 때.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공기의 상승 적어줘. 자, 공기가 상승하는 케이스 크게 네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산 타고 공기 올라가는.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때. 이 예시 좀 보면 돼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의 불균등 가열. 무슨 말이냐면 지표가 지표가 있어.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랑 여기에 비해서 얘가 가열이 겁나 돼. 그럼 여기 근처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근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공기 상승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니? 세 번째, 저기압 중심.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요. 저기압 중심이 무슨 말이냐면 막말로 기압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여기가 저기압이고 그에 비해서 여기랑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치자고. 그럼 자연스럽게 공기가 누르는 힘들이 여기가 더 세고 여기는 약하니까 공기가 당연히 이 사이 여기로 모이지 않겠니? 이해돼? 여기 압력이 적으니까. 그렇지? 집중하세요 다들. 봐봐. 여기 압력이 적으니까 공기가 여기로 모이겠지. 그럼 공기가 여기 모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땅으로 꺼지겠냐고. 어떻게 되겠어? 이거 올라가겠지.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 이게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일 때예요. 괜찮니? 응. 마지막 4번. 얘도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요. 4번에 별표를 좀 쳐주시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이때 얘네는 전선이라는 걸 형성을 하거든. 그러면서 공기가 점점점 올라가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거야. 찬 공기는 밀도가 크죠?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려고 해서 이 찬 공기가 만드는 이 경사 있지? 얘를 따라서 뜨거운 공기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과정을 전선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대충 그려려니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비 내리는 것만 얘기하고 벌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거는요 사실 필기하기도 좀 싫긴 한데 봅시다. 강수 나간답니다. 비 내리는 거 할 게 없어요. 강수 과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합설이랑 빙정설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병합설부터 봅시다. 병합설은요 뭔가 설 같아가지고 이야기 같잖아. 그냥 구름 생성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병합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열대지방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병합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도로 따지면 저위도에서. 자 잘 봐. 겁나 쉬워. 그냥 봐봐. 구름이 있어. 그럼 구름이 뭐라고? 물방울이잖아. 근데 구름에서 좀 물방울이 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름끼리 뭉쳐. 그러다가 더 큰 물방울이 돼.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돼? 얘네가 중력을 못 이기고 아래로 떨어져요. 그게 비예요. 끝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하냐면 자 병합설 저위도지방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빈 병합설은요 물방울이 점점점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고 그게 떨어져서 비로 내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가 따뜻한 비라고 합니다. 선생님 찬비도 있어요. 맞아요. 빙정설이랑 비교해보면 병합설 엄청나게 쉽습니다. 시작부터 뭐야? 빙. 이거 딱 봐도 얼음 빙자잖아. 그치? 빙정설은 주로 온대 또는 완전 추운 한대 기온에서 내리게 되는 거고 뭐 위도로 따지면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내리는 비가 되겠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봐봐 중위도랑 고위도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걸로 보자. 자, 이 정도가 0도씨쯤이고 이 정도가 마이너스 40도씨쯤이야. 그래서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얼음 알갱이, 다른 말로 빙정이라고 하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거든. 이 얼음 알갱이들의 물방울이 붙는 거야. 얘는 어때? 물방울에 물방울이 붙었잖아. 얘는 얼음 알갱이에 물방울이 붙는 거야. 그러다가 무게가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잘 들어. 무게가 무거워져서 떨어지는데 이때쯤에 떨어지면은 얘는 뭐야? 영하 기온이잖아. 누인 거야. 근데 얘가 더 지나서 이때쯤까지 해서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비로 돼도 어떤 비야? 얼음이었다가 녹은 비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려도 어떤 비다? 찬 비. 괜찮습니까? 얼음이 녹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빙정설에서의 문제는 헷갈리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시점이 0도보다 더 아래 온도에서 비가 내리냐 아니냐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야 이거 눈이야 비야 라고 문제를 물어봐. 그래서 그 부분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문제에서 나온 자료도 잘 확인하면은 문제없이 성적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쉬운 단원이라고 해서 절대 뭔가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55분 남았으니까 책 같이 읽는 거는 너희들한테 맡기고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만 책 꼭 읽어주셔야 돼. 알겠지? 그냥 오늘 읽고 오늘 집 가서 책 한번 읽고 자. 읽는데 뭐 얼마나 걸리니? 5분도 안 걸려요. 7분 정도. 7분이랑 진짜 5분보다 조금 더 읽어요. 자 봅시다. 바로 문제. 11번 공기와 상승. 그러면 단열 팽창. 맞죠?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돼? 일을 하니까 기온이 하강하다가 어디로 도달해? 그 다음에 수증기가 연결되면서 구름이 생성된다. 12번. 자,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고 기온이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다가 100에 딱 도달하는 순간 뿌얘지고 연결되고 구름이 생성이 되겠죠. 12번이 뭐야? 너희들이 방금 배운 구름 생성 과정 읊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3번 봅시다.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돼. 그렇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올라갈 때,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그렇지? 공기 상승이면 다 구름 생성 과정이라고 했었고. 14번. 빅카드 알맞으마. 무슨 구름? 아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빠르게 하다가 얘기를 안 해요. 자,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근형 구름은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솟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 따로 필기를 해주세요. 이거 내가 따로 필기 못했네. 저근형 구름은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이렇게 세로로 생겼어. 세로로 위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그리고 저근형 구름은 애초에 공기가 어떻게 상승하냐면 확 올라갈 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빠르게 올라가서 빠르게 생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뭐가 생성이 된다? 저근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요. 층근형 구름은 말 그대로 층층층 공기가 서서히 올라갈 때 층을 쌓으면서 서서히 올라갈 때 형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층근형 구름은요 옆으로 퍼진 모양이에요. 오케이? 옆으로 퍼진 모양이고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저근형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저근형은 어때? 갑자기 확 올라가서 비 확 내려. 층근형은 천천히 생성돼서 약하게 오랫동안 비를 내려.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좋아요. 다시 문제 가볼게요. 자 이게 뭐야? 위로 쌓여 있으니까 저근형이고 공기의 상승이 어쩔 때 강할 때 일어나겠고요. 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자, 빙정설 병합설을 쓰래요. 1번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병합이겠고 물방울과 얼음알갱이 있는 거는 빙정이겠고 중위도 고위도니까 빙정 열대지방이니까 병합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부딪히는 거니까 병합 얼음알갱이 얘기 나오니까 빙정이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이거 여기서 잠깐 문제 있거든요. 이걸로 훈련 다 하신 다음에 숙제 들어가세요. 아시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구름 발생 원리 탐구 A 파트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문제 풀다 보면 질문 생길 수도 있거든. 당연히 66쪽도 숙제예요. 하지만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어떤 실험인지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알아서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